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와 JD 벤스 부통령이 평화와 조기 종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지지층도 결집하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데요. 미군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방어선인 7개 섬에서 지상전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이 나란히 평화와 조기 종전을 언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한 달째를 맞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적은 친트럼프 성향 목사의 편지를 트루스 소셜에 게시했습니다. 이 편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복음주의 목사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지난해 10월 보낸 것으로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5개월 전에 받은 편지를 이제서야 공개한 건 기독교 사순절 기간을 맞아 기독교계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었던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팟캐스트 더 베니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더 이란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곧 빠져나올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이후에도 매우 오랜 기간 다시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잠깐 더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조기 종전을 언급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에 일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은 보이는데요. 지상전 카드 역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 주변에 7,000명 규모로 배치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이란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부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7개 섬을 연결한 곡선을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키는 아치형 방어선이라고 부르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통제에 있어서 이란의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이 지상군 작전이 전개될 경우에 전략적 요충지인 이들 7개 섬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위험과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2개의 해병 원정대 5,000명이 상륙작전을 펼치려면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의 동쪽부터 통과해야 하는데 동쪽의 4개 섬, 특히 라라크 섬의 미사일이나 소형 공격정이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섬을 점령한 미국 지상군은 이란 본토에서 날아올 드론, 미사일, 포병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서 추가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는 13명, 부상자는 300여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명피해 부담이 큰 지상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Have to be very good reason.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미군과 이스라엘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이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이란 미사일 공격에 노출돼 4,500억 원짜리 E3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가 파괴됐습니다. 꼬리 부분이 완전히 잘려서 비행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번 피해는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3 기종이 전투에서 손실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동체 위에 회전하는 레이더 원반을 장착한 E3는 원거리 위협을 탐지하고 전투용 항공기들을 지휘해 공중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대형 전략 자산입니다. 미군은 이를 60여 대 운용하고 있어서 대체는 할 수 있지만은 손실 비용이 점점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개전 이래 유인 항공기를 적 사격에 잃은 적은 없지만 MQ-9 리퍼 공격도로는 10세대 이상 격추됐고 F-15 전투기 세대는 쿠웨이트의 아군 5인 사격으로 잃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의 공중급유기 KC-135 스트레토 탱커 역시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의 한 축을 맡아 이란 원전과 핵시설,
제철소 등 이란 본토 공격을 강화해온 이스라엘도 이란의 반격에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남부 바르셰바 인근 네오트 호바브 산업단지의 공장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불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홍해에서 작전을 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이 화재로 전선에서 벗어나 크로아티아 스플리트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인 포드함에서는 지난 12일 홍해 이동 중에 세탁실의 화재로 승조원 3명이 다쳤고 200명이 연기를 마셔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참전을 선언하고 미사일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포드함이 홍해로 되돌아올 경우에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란이 종전 협상을 타진하고 있는 미국의 진위를 의심하면서 미 지상군이 투입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참전도 본격화하면서 중동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이 미군의 지상전 가능성에 대해 결사항전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협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은밀하게 지상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면 불태우겠다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응징하고 후회하게 만들어 더는 이란을 공격할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또 테헤란 과학기술대와 이스파한 공대가 공습을 받자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حاکمان بی تدبیر کاخ سفید بدانند از این پس همه دانشگاه‌های رژیم اشغالگر و دانشگاه‌های آمریکایی در منطقه غرب آسیا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란을 지원하는 저항의 축 세력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틀째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출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과 교전 중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군 기지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습에 레바논 언론인이 사망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헤즈볼라와 연계됐다며 레바논 언론인 3명을 표적 살해했습니다. 이란과 레바논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노골적 범죄라고 비난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숨진 기자들이 헤즈볼라 소속으로 이스라엘군의 위치를 폭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진위를 의심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협상 전망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의회 내 외교 전문가로 통하는 앤디 킴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이란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건 너무 위험한 작전인 만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 인원인 김 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상군 파병 검토는 의회뿐 아니라 정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틀어 가장 중대한 순간 중 하나라며 반대했습니다. 미군은 현재 이란 주변에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 7,000명 규모의 지상전 병력을 배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은 상태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전쟁 발발 뒤에 막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조건으로 일종의 통행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엔 다른 이슬람 4개국까지 가세해 백악관에 이를 제안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물리는 법안의 초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최종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 명목으로 이란이 받을 통행료는 회당 약 30억, 한 해 30조에서 150조 원을 걷어들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미국은 통행료 부과를 강하게 반대했고 함께 회담한 주요 7개국 다른 외무장관들도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One of the immediate challenges we're going to face is an Iran that may decide that they want to set up a tolling system in the Straits of Hormuz. Not only is this illegal, it's unacceptable, it's dangerous to the world, and it's important that the world have a plan to confront it. 서방 나라들이 미국에 동조하자 이번엔 반대로 이슬람 국가들이 이란을 거드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모여 호르무즈 재개방 문제를 주로 논의했습니다. 회의 전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체계가 포함된 제안서를 미국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 사우디가 호르무즈에서 원유 수송을 관리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고 파키스탄에 참여를 요청했다는 전언도 나옵니다. 컨소시엄 제안이 미국, 이란과도 논의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들 이슬람 국가장관을 초청해 회담을 연 파키스탄은 총리와 국방군 총사령관이 각각 이란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며 중재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지만 미군 기지가 없어 여느 중동 국가와 달리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았고 시아파 무슬림이 많아 국경을 맞댄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에 후티 반군이 참전해 홍해 항로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홍해 통행이 마비돼 물류비가 급등했던 악몽이 불과 2년 전인데 이 내용 동아일보가 정리했습니다. 홍해 남단 입구의 바브 엘만데브 해협은 북쪽으로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되고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10%가 지나가는 핵심 길목입니다. 만약 홍해 항로가 막히면 우리로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 경우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함까지 운송기간이 최대 15일, 물류비도 20%는 더 늘어납니다. 후티 반군은 2024년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공격을 가해서 해상교통을 마비시킨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또 해협을 막아선다면 안 그래도 비상인 에너지 공급망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 수급난에 이어서 유럽 교역까지 겹악재를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2024년에 삼성전자의 물류비가 전년 대비 무려 72%나 뛴 전례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선박 보험료도 최대 10배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요. 홍해 봉쇄 위기에 산업계가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중동발 고유가 일상화 속 전기차 환승이 늘어난다는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는 35,691세대, 사상 처음으로 3만 대를 돌파하면서 월간 신기록을 썼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조기에 확정되고 다양한 대중화 모델이 출시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가는 치솟고 차 가격은 낮아져서 전기차의 매력이 올라간 거죠. 유지비와 연료비까지 저렴해서 당분간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수요자들 위주의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강세인데요. 한 중고차 플랫폼이 전쟁 직전의 2주와 이후의 2주를 비교했더니 전기차 판매량이 41%나 늘었다고 합니다. 중동 사태가 전기차 캐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 조선일보 기사는 끝이 안 보이는 청년 취업난을 다뤘는데요. 그중에서도 IT와 전문직 2030 취업자가 1년 새 13만 명이나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업종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건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모두 AI 확산에 따라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큰 직군이란 공통점이 있죠. 청년 고용 사정 전체를 놓고 봐도 악화일로입니다.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6.8%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요. 반면 고용률은 43.9%로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N잡을 구해서라도 더 일하고 싶다는 청년, 즉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내수 침체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바늘구멍이고요. 숙박과 음식업 취업자 수도 넉 달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볼 기사는 일부 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 학폭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영상과 광고를 보면 현금성 포인트를 주는 틱톡 라이트가 대표적입니다. 많게는 10만 원 이상 포인트가 쌓여서 다른 앱보다 보상 규모가 큰데요. 소위 일진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 영상을 보게 하고 쌓인 포인트를 상납하게 하는 거죠. 부모님과 친척까지 동원해 앱에 가입하라고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만 19세 이상만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어서 가족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까지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피해 학생 부모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한 뒤에 그 돈을 현금으로 뽑아오라고 하는 식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친구가 선물로 해준 거라고 둘러대기 때문에 학교는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4,500여 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각종 도박 사이트나 게임 계정, 공유 자전거 자동 결제를 악용한 갈취도 허다한데요.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는 만큼 규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3월 3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란 전쟁의 여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에도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값이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기름값 걱정에 대중교통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요. 정부와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입니다. 네,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한데 출근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직 본격적인 출근길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정류장에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전 6시부터 이곳에 나와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급격하게 치솟는 기름값에 차량 운행을 내려놓고 대중교통을 택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유가 변동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2,140만 명으로 유가 변동 전인 2월보다 4.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서울 시내 교통량은 기존 820만 대 수준에서 유가 변동 이후 812만 대로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정해진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배차는 승객 증가 추이와 운행 여건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시는 시 누리집과 서울 도로 내 도로 전광 표지 등을 활용하여 교통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여기서 더 오르면 차량 오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이 중동 사태, 이란 전쟁이 복잡한 국면입니다. 미국에서는 협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란은 강경한데요. 여기에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참사하면서 홍해 봉쇄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훈 한국어 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관심을 끄는 거라면은 역시 후티 반군, 그러니까 저항의 축들이 속속 참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란이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정면 화력은 열세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대리전 세력과 그 탄도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자기네들의 그 우위를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이죠. 통행권을 갖고 지금 모든 역량을 사용해서 역최대 강압 전략을 이제 미국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은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현 전력으로는 미국과 대적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러니까 호르무즈, 홍해, 그다음에 걸프 인프라, 국제 유가를 흔드는 그런 모든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자기네들의 그 지렛대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후티가 참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후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정학적 압박 카드, 그러니까 홍해를 건드리는 그 지정학적 압박 카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참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복귀해볼 만한 사실은 그 이란과 헤즈볼라는 헤즈볼라가 1982년에 만들어졌을 그때부터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같이 가서 만들고 그들이
그 헤즈볼라는 이란이 했던 이슬람 혁명 예. 그것을 이제 자기네들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어떻게 보면 신정혁명이요. 신정 체제를 예. 갖고 싶은 거의 동맹 아니 그 형제와 같은 그룹이라고 한다면 후티 반군은 나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아파 초승달 연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 세력과 연대하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온 세력이라서 그리고 뿌리가 좀 다르다는 얘기네요. 다릅니다. 그리고 예. 시아파라고 하지만 조금 그런 그 정통 시아파도 아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말고 홍해에 대한 그 후티 반군의 그 개입은 좀 그런 자기네들 이 전황이 좀 유리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하더라도 좀 그 역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낮다라든지 그런 예.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래서 후티 반군도 이렇게 지렛대로 올리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예.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지금은 조금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티 반군도 홍해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그렇죠. 지금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홍해니 하고 예,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지금 호티 반군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조금 더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도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호티 반군이 진짜 홍해를 좀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해, 일단은 홍해 봉쇄 가능성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걸프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은 마음이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뭐 공격을 해라 말아라 참전을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걸프 국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 UAE와 바레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번 호르무즈 항행이 막히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예. 또 호르무즈 항행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이란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쉬운 타겟이 UAE거든요. 너무 근거리에 있고 가까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크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아부다비나 그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허브, 관광의 허브, 물류의 허브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마철루들, 그런 도시가 공격을 당하는 모습 자체도 저런 그 국제 금융과 그 관광의 허브 도시도 맞고 지금 불이 나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심리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란이 먼저 타격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던 게 UAE이기 때문에 UAE는 미군의 연합 함대도 들어가겠다 아니면 지금 걸프 함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고 바레인은 참여하고 있지만 그 카타르나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금 유보적이거든요. 평화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 전쟁은 정말 마지막 상황에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들의 그 인식차가 좀 다르고 왜냐하면 위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개입할 것인가 아닌가가 이렇게 조금 극명히 갈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을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걸프 국가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은 전쟁의 장기화를 가리키는 시사한 점들이 많단 말이죠. 금융시장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2%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우와 나스닥 지수 다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게 뭐 핵심은 이번 조정이 그냥 단순한 지정학적 불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조정 그 경로를 다시 흔들고 있다는 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어지면서 시장은 이게 잠깐의 악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몇 달 갈 수 있는 에너지 shock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가의 위험 자산 선호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식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기준으로 보면은 전쟁 이후에 약 7.78% 정도가 다우가 빠졌고 나스닥도 한 7.6%가 빠졌고요. 이게 3월 우리가 보면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5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지수 모두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값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우는 2월 10일이 고점이었거든요. 거기 대비해서 10% 이상 지금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우리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10월 29일이 이제 그러니까 가장 고점이었는데 거기 대비해서 약 11%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가가 전쟁 그 자체보다는 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자극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여지를 없애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4.5%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네.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고 지금 뉴욕 증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뉴욕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더 크게 빠지고 있어요. 네, 네. 코스피가 12.9%나 하락을 했는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좀 체질이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좀 쉽게 그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산유국인데다가 또 기술 서비스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중동 에너지를 많이 수입해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제조업 국가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유가가 뛰면은 한국은 원유, 물가, 환율이 동시에 다 영향을 받는 그러한 예.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약 70%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고 이게 거의 또 물량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방금 말씀드렸던 유가, 환율, 그다음에 물가, 기업 비용이 동시에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한국 증시가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AI 전쟁 전까지 AI 랠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무시무시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2배 이상 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충격이 딱 오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먼저 정리하기 쉬운,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정리하기 쉬운 대형주부터 팔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유동성 그 큰 대표주가 집중적으로 팔렸고요. 예. 세 번째는 원화 약세입니다. 원달러 네네. 환율이 1달러에 이제 1,500원 선을 넘으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한 차손 부담까지 이제 겹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전쟁의 상황인데도 미국 주가보다 한국에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6,200에서 이제 5,400선까지 내려왔는데 네.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미국에서는 계속 협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랑 같아도 못 믿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까? 지상군 제한적 지상군 파견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상황에서. 그리고 어찌됐건 어느 정도 그 파견하고 자기네들이 실제 운영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또 협상력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블러핑, 허풍이 아니라 진짜 지상군이 있고 이란 너네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고 진짜로 이렇게 실행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제 이란도 협상에 나올 수가 네네. 이렇게 있는데 되게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측의 신뢰가 구축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압박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예. 전면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군대군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란이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서 미국을 타격하는 그런 예.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우려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네네네.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또 복귀할 만한 사실은 지금 뭐 그 30일 그 원정대대 해병대 원정대대 2,200명 강습을 할 수 있는 그 예. 부대가 가 있고 지금 해군도 한 1,000명이 가 있고 파리 공수 대대가 사단이 지금 지금 전력이라서 18시간 안에 파견되는 건데 이미 중동에 가 있고 그래서 예.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는 지금 군사력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력을 갖고는 이란에 대한 본토 공격이나 좀 장기화된 예. 그 지상군 작전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많은 인구와 그 넓은 땅덩어리 할 수가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전에 2003년 이라크 전만 보더라도 그때 처음에 전쟁 개시했을 때는 미국이 12만 5천, 영국이 4만에서 16만 정도의 군대가 하고 그 전쟁 개시 한 달 만에 미국이 10만을 더 보내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종국에는 예. 43만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완벽한 그런 통제는 불가했는데 이란은 그 이라크보다
더 크고 인구도 많고 그 지형도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10,000명을 더 증파하겠다 그래서 최대 미군이 17,000명 정도, 17,000에서 8,000명을 운영할 거로 보이는데 그 수로는 예. 절대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한적 군사작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한 7개 섬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 7개 섬도 다 의미가 다르고 그다음에 또 그걸 다 한꺼번에 공격하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협상 국면에서 압박 카드로서 하나 공격을 하면서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위험한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미국도 이란도 모두가 재앙이 되지 않을까 걱정들이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정말 지상군을 투입한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7개 섬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7개 섬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아마 4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드리고 섬을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이 보낸 지상군 전력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그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의 안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배들을 끄집어내는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상군 전력으로.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덜 위험한 그리고 제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도 몇 번 얘기했던 아부무사, 소툰부, 대툰부이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들어와 있는 섬 3개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명분도 좋습니다. UAE 영토인데 이란이 1971년부터 실거주를 하면서 이건 내 땅이다 우기는 그 선거기거든요. 여기 분쟁이 있는 곳이군요. 그러면 여기서 공격을 하면 명분도 살리고 거기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나와서 남쪽에 있는 섬들이라서 좀 더 들어와서 남쪽에 있는 섬이라서 그런 그 혁명 수비대가 거기를 거점화해서 하게 되면 호르무즈 통항을 막을 수 있는 지역이라서 요것을 만약에 점령을 한다 그러면 덜 위험한 섬이면서 명분도 있는 섬을 점령하지만 그 통항을 좀 뚫어내는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라라크 섬과 캐슘 섬인데요. 그건 호르무즈 해협 바로 들어가자마자 있는 긴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벽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란 모기 함대 전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쾌속정, 그 다음에 지대 함 미사일, 그 다음에 드론, 기뢰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지금 터널이나 거기에 숨겨져 있고 작전을 운용이 되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수복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군사적으로는 되게 좀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호르무즈 통항에는 좀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섬을 점령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마지막 단계가 하르그 섬입니다. 하르그 섬은 이게 마지막이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것보다는 이란의 숨통을 쥐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르그 섬은 이란의 석유 수출의 80%에서 90%를 담당하는 저장 시설이나 그 석유 터미널이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생명줄을 쥐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의 지렛대가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군사 작전의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이란의 저항 강도는 늘어나기 때문에 생명줄 잡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총공세를 했을 때 미국 입장도 지금 말씀드린 7천만, 8천명 병력으로는 미국이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을 사용했을 때 인명피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지상군을 파견하고 30명, 50명, 100명의 희생자가 난다. 그러면 전투에선 이길 수 있지만 이 내부 정치에서는 크게 몰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이런 7개의 섬에 대한 그 목적과 이런 게 다른데 아마 미국은 지금 보낸 전력으로는 이란에 대한 완벽한 굴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지금 협상력, 출구 전략을 만드는데 자기네들의 지렛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섬에 대한 점령이나 이런 것들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전면적인 지상전은 당장은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이는데 또 어떻게 될지 국제 분쟁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요. 주말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내 여론도 나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킹스 시위 굉장히 대규모로 일었어요. 전 이걸 보면서 트럼프를 재선 대통령까지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 경제적인 배경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정치 시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생활비에 대한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 하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금 계좌가 있어요. 연금 계좌 잔고가 이제 감소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굉장히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은퇴 자금이 다 이렇게 주식 같은 데 들어가 있죠. 401K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비중이 주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거는 기름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터하고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의 55%가 그러니까 휘발유값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 재정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했고 약 한 87%가 앞으로 한 달 안에 더 오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98에서 사실상 4달러 문턱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넘은 데도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3에서 4로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심리로 보면 이거 스티커 샥이라고 부르는데 소비자 행동 패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뭐 외식도 줄이게 되고 그다음에 뭐 여행이나 이런 것도 다 취소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9,900원에 파는 이유가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심리적 폭발점이다, 임계치다라고 이제 보는 게 있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실제로 4달러를 돌파할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꺾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상이 반복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처럼 2026년 중간 선거가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4달러 돌파 여부가 어떻게 보면 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금 계좌가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은퇴 자금이 401K라고 하는 연금 계좌에 보통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불안도 같이 겹쳤다. 내 노후 자금인데. 네, 그렇죠. 노후 자금에 대한 거죠. 결국 노킹스 시가 이란 전쟁 반대라는 정치 구호를 좀 달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동력은 기름값과 그다음에 물가, 증시 약세가 만든 생활 경제 불만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일기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될지 모르고 또 뽑았다는 게 조금 한심한 지점이기도 한데요. 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금리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5%에 육박해서 이것도 좀 마지노선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당장 우리 경제를 보면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이건? 이제 어렵게 볼 필요 없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증가하고 요 루틴이 계속 반복 이렇게 연결해서 쭉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대 시중은행의 3월 27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 그러니까 고정형 금리가 연 4.410%에서 7%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단이 7%를 넘은 것은 3년 5개월 만에 지금 처음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러시아 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보통은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힘들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이제 5년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약 4.99%에서 지금 4.119%로 0.670%포인트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출 규모가 굉장히 큰 영끌 그 차주 입장이라고 한다면 1%포인트만 올라도 사실 연간 이자 부담이 눈에 띄게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쨌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고금리 대출부터 줄이고 좀 불필요한 레버리지를 낮추는 시기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대출 상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죠. 돈이 있어야 상환을 하니까요. 맞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이거는 국내 경제, 소비라든지 전반적인 투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좀 빨리 끝나줘야 되는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이란도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휴전을 별로 그렇게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니고요. 레바논의 완충지대를 넓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네타냐후 총리가 했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늘 했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985년부터 2000년 동안 그 레바논 남부를 점령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레바논 남부 지역이
그 아바스, 그러니까 그 피에로,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들이 그 세력들이 그 레바논 남부에 은거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1980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전쟁을 통해서 들어갔고 85년부터 2000년까지는 점거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타니강 남부를 항상 이스라엘은 여기를 우리가 시료 지배를 해야 우리의 안보 위협이 풀린다라고 해서 요번에 그 리타니강 다리를 다 폭발을 시켰던 게 이 쪽은 우리 거다라는 거를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1982년에 그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면서 헤즈볼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85년부터 2000년 동안 그 남부 지역, 리타니강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 수복하고 계속 주둔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헤즈볼라 1982년에 만들어진 헤즈볼라가 그 85년부터 2000년 동안 제1세력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를 점령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점령하면 할수록 그 반이스라엘 세력들은 더 집결을 하게 돼서 헤즈볼라가 지금은 다 거의 와해됐지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또 이스라엘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리타니강 남부를 이스라엘이 점거해서 그 북부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위협을 완전히 좀 줄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향후 어떤 효과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이스라엘 세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가 어떤 핵심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찌됐건 4월 6일 그 협상 유예 기간, 그러니까 그 공격 유예를 지금 해놓은 것들이 마감이 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재국 역할을 하는 그 터키,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렇게가 모여서 지금 그 협상이 열리면 열릴 곳으로 이야기되는 이슬람아바드, 파키스탄에서 지금 중재국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직접 만나서 회담을 시작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중재국을 통해서 해야 돼서 지금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는 부분 휴전 제한적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르무즈 통행 관련한 것들은 뒤로 남겨두고 이제 나름 우리 군사 목표는 다 성공했다고 미국이 출구 전략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강도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장면. 그 다음에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전면전을 원치는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말했던 그 섬에 대한 공격하는. 그래서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아마 이번 주 안에 조금 협상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우리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제 3월 30일 출근길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봄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은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저기압이 지나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에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서부 지역은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상되는 비의 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남해안에도 최대 6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에는 5에서 50mm, 서울에는 5에서 10mm 정도로 내륙에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2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고요. 대전이 9.1도, 광주는 12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0도, 대전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고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로 건조함은 다소 해소되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할 걸로 보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네, 월요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